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수업 주제 로마의 발전과 문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의 발전 학습 목표 로마 공화정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서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첫 번째로 로마의 성립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 중엽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라티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탈리아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게 이탈리아 지역 구분인데요. 가운데 라티움 지방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바로 나오니까 그 위에 갈색으로 표시된 에트루리아까지 눈여겨보고 넘어갑시다. 로마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알려진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건국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이들은 트로이 전쟁 영웅의 후손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버려진 운명에 처해졌으나 늑대들이 이들을 길렀다고 하네요. 후에 로물루스가 도시국가를 건설하는데 레무스가 비웃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쨌든 형인 로물루스가 건국했네요. 로마의 왕정 시기에는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까 우리 방금 에트루리아 지도를 통해 확인했었죠. 조금 더 소개해주자면 에트루리아는 소아시아의 리디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온 민족이에요. 그리스와도 교류한 흔적이 있었으며 로마 역시 이 에트루리아계의 왕들이 지배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투스키라고 불렀으며 현재 아까 그 에트루리아 지방은 토스카나라는 지역명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토스카나 지역이죠. 마침내 로마는 기원전 6세기 초에 로마 귀족들이 에트루리아 왕을 몰아내고 왕정 대신 귀족 중심의 공화정을 시작했습니다. 공화정은요, 말 그대로 함께 정치하는 건데요. 이런 세습된 왕이 아닌 여러 명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로마는 원로원, 그 다음에 콘술이라고 불리는 집정관, 그리고 민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정치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 도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로마 공화정의 구조인데요. 와, 이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뜯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난 친절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로마는 귀족과 평민으로 이루어진 병사회라고 불리우는 민회가 있었습니다. 이 민회에서 하는 일은요, 집정관 등의 정무관을 선출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원래 민회는 귀족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형식적인 기구였었는데요. 이따 바로 배우겠지만 평민들이 신분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로 이 병사회로서 같이 꼈죠. 다음으로 정무관들을 살펴볼 건데요. 정무관들은 법무관, 재무관 등과 같이 지금의 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위에는 콘술, 집정관이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민회에서 선출했고요.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당연히 돈은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중에 집정관을 살펴볼 건데요. 특이한 점은 집정관은 반드시 법무관을 1년 했던 사람들이 집정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집정관은 마찬가지 임기는 1년인데 2명의 집정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2명인 거죠. 그리고 이 2명이 한 달씩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도
다른 집정관과 확실하게 완전히 합의해야만 일처리를 할 수 있었죠. 독재라는 게 불가능했겠네요. 이들은 행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원로원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민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명에게 권력을 몰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집정관 중에 한 명이 독재관으로서 혼자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임기도 6개월까지만 이었습니다. 다음은 원로원입니다. 원로원은 정무관의 임기가 끝난 후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기관입니다. 이 집정관조차 원로원의 충고라고 불리우는 원로원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원로원의 정원은 300명이었고 임기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종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900명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한편 로마는 병사회 말고도 또 다른 민회인 순수 평민들만 모인 평민회가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평민권의 신장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평민회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호민관을 선출했는데요. 호민관, 이름만 봐도 평민을 보호하는 관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호민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역시 임기는 1년이었고요. 정원은 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상호 완전 합의체였고요.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 가장 처음에 이제 초창기 호민관이 중요한 게 정무관이라든가 원로원들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로마 공화정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서 세밀하게 살펴보니 장난 아니게 치밀하죠.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 것이 바로 로마 공화정입니다. 두 번째, 로마 공화정의 변천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로마 공화정 구조를 설명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로마 공화정은 평민들의 권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변화해 갑니다. 그 배경을 보면 상공업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이 중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을 담당하게 되면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스와 굉장히 비슷하죠. 역시 지중해에 위치한 로마도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평민들이 무장을 할 수 있었고 중장 보병으로 이렇게 군대의 주력을 담당하면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배운 병사회가 바로 평민들이 참전하게 되면서 생긴 거죠. 밑에 사진은 로마 중장 보병의 모습을 재현한 건데요. 그리스랑 다르게 방패로 위에 뚜껑까지 덮었네요. 자, 당연히 귀족들은 평민들을 끼워주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성산 사건입니다. 성산이란 로마 근처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귀족들이 평민들의 참정권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평민들은 야, 그럼 우리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이러면서 성산에 올라가 버린 건데 쉽게 말하면 파업투쟁을 한 것이 바로 성산 사건입니다. 귀족들 역시 평민들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평민들의 모임인 평민회가 설치되었고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호민관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죠. 기야, 평민들이 이겼네요. 자, 이 이후에도 쭉 나오겠지만 평민들은 계속해서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렇죠. 평민들은 야, 성산이나 가자 하면서 성산으로
피크닉 떠났겠죠. 그럼 귀족들은 또 대략 난감하겠죠. 결국 귀족들은 뭘 원하는데 이러면서 또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산, 평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산이네요. 이렇게 성산 사건으로 평민회와 호민관을 득템한 평민들은 이제 그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으면 하나둘씩 없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것이 12표법인데요. 일단 호민관은 평민에게 불리한 법이 있으면 과감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평민을 지켜나갔죠. 그런데 문제점은요, 이 기존의 법이라는 것이 관습법이었습니다. 관습법은 쉽게 말하면 귀족들이 야, 이거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라고 하며 우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률의 해석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죠. 그래서 평민들이 아예 귀족들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문서로 법을 못 박아버리는 게 바로 12표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서 관습법을 성문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족들이 이거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 거죠.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귀족의 자의적인 법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12표법은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12개 동판의 법을 새겨서 광장에다가 딱 걸어놨죠. 이제 귀족들이 뭐 뻥치거나 이거 옛날부터 그랬는데 라고 우기게 되면 평민들은 저 광장 한번 가봅시다. 그런 법이 어디 써 있나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평민들의 요구는 계속됩니다. 기원전 367년 호민관이었던 리키니우스는 이제 두 명의 집정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평민에서 나오도록 하는 리키니우스법을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존의 집정관은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평민이 집정관까지 할 수 있는 좀 더 나가보면 집정관 관두면 뭐 하나요? 그렇죠. 원로원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기원전 287년에는 역시 호민관이었던 호르텐시우스가 제안한 호르텐시우스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법률은 원로원에서만 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호르텐시우스 법에 따라서 이제는 평민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법률로 그대로 인정받게 되었죠. 원로원의 동의가 필요 없이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게 바로 이제 평민권 신장의 결정판인데요. 이로써 평민회에서 법까지 이제 만들 수 있으니 법률상으로 평민은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공화정의 편찬은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평민들의 권리가 하나 둘씩 늘어갈수록 평민들은 이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웠죠. 이러한 평민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끝장나는 전투력에 힘입어 로마는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죠. 이제는 지중해의 주인 자리까지 노리게 됩니다. 로마인에게 지중해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세계 정복이나 다름없겠죠. 이때 지중해를 둘러싼 경쟁자는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전을 벌이게 되죠. 카르타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전 시간 문명을 배울 때 그렇죠.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곳이에요. 기억 안 나시면 프린트 앞에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카르타고는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를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포에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이 카르타고와 무려 3번이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국엔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이러니까 갑자기 허전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포에니 전쟁에 대한 영상 보시죠. 기원전 270년경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지중해 진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해상 강국 카르타고였습니다. 결국 로마와 카르타고는 지중해 패권을 놓고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벌입니다. 로마는 해전에 약했지만 해군과 함대를 육성하여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땐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복수에 나섭니다. 한니발은 백기를 통하지 않고 육로로 로마에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4만의 대군과 수십 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들어선 한니발은 탁월한 전술로 이후 16년 동안 로마를 위협합니다. 위기에 처한 로마에 한니발을 꺾을 젊은 명장 스키피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여 한니발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2년 두 영웅은 카르타고 부근 자마 평원에서 숙명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한니발 군대는 스키피오의 로마군에게 패하게 되고 한니발은 결국 자결합니다. 이후 로마는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이로써 100여 년에 걸친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나고 로마는 지중해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영상에서도 봤듯이 명장 한니발까지 보유하고 있던 카르타고를 이겨버린 로마는 뒤이어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차례로 정복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진짜 지중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중해는 이른바 로마의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 보시면 저렇게 조그만한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가 어느새 이만큼이나 확장을 하게 되었네요. 이야,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 같네요. 그쵸?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정점을 찍은 로마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